자, 다들 눈 비비고 똑똑히 보시오. 이 계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때는 비단옷 휘감던 양반가 교수였으나 지금은 빚더미에 앉은 껍데기뿐이다. 단돈 50냥에 이 여자를 떠리로 넘기겠소. 정령사갈 위인이 없단 말이오? 장터의 매캐한 흙먼지 사이로 구경꾼들이 혀를 차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어허, 쯧쯧. 50냥이라니. 그 돈이면 건장한 황소를 2마리는 사고도 남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저런 여편네를 데려다가 밭을 갈겠나. 짐을 나르겠나. 노비 장사꾼이 아주 노망이 났구만. 비수 같은 조롱이 서윤의 귓가에 꽂힙니다. 상인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윤의 턱을 거칠게 잡아 낚아챘습니다. 이건 알아. 거친 손길에 고개가 꺾인 서윤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치욕스러운 눈물 한 방울을 메마른 먼지 바닥 위로 툭 하고 떨굽니다. 그때였습니다. 구경꾼들의 웅성거림을 가르고 묵직한 저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그 50냥. 네, 내가 내겠소. 여기 있소. 좌중을 헤치고 나타난 이는 마을에서 가장 미련하고 우직하다 소문난 머슴 팔봉이었습니다. 자, 그럼 50냥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사옵니다. 조선 중기 한양도성에서 50리나 떨어진 곳에 산세가 험준하고 인심이 흉흉하기로 소문난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는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천하의 바보라 손가락질하던 사내 김 부잣집의 늙다리 머슴 팔봉이가 살고 있었지요. 팔봉은 남들이 꾀병을 부리며 쉴 때도 우직하게 소처럼 일했고 남들이 주인의 눈을 피해 곡식을 훔칠 때도 떨어진 나탈 하나를 주워 바치는 그런 사내였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로지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그였으나 그에게 남은 것은 갈라진 손등과 달아빠진 집신 그리고 지독한 가난의 굴레뿐이었습니다. 팔봉은 이제 30을 코앞에 둔 나이였지만 아직 배필은커녕 마음 붙일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신세였습니다. 얼굴이 산적처럼 험상궂은 것도 아니요. 성격이 모가 난 것도 아니었건만 지나치게 정직하고 순박한 탓에 사람들은 그를 늘 바보 팔봉이라 부르며 멸시하고 조롱거리로 삼기 일쑤였습니다. 팔봉이가 바보라 불린 결정적인 이유는 남들이 대놓고 속여 넘겨도 그저 허허 웃어 넘기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도 품삯 쓸 때이면 그저 머리를 긁적이며 물러나는 천성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그런 팔봉을 보며 저런 맹탕에게 시집가서 평생 굶어 죽을 일 있느냐며 중매쟁이가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소금을 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바보 팔봉에게는 밤마다 남몰래 품어온 지독하고도 장대한 계획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는 1년 내내 뼈가 부서져라 일해받는 품삯인 15냥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항아리 깊숙한 곳에 꼬박꼬박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주인이 먹다 남긴 쉰 찬밥으로 배를 채우고 살을 내는 한겨울 칼바람에도 구멍난 홑바지 하나로 버티며 손톱이 발톱 되도록 일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모은 돈이 바로 50냥이었습니다. 팔봉은 이 돈으로 언젠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 줄 소중한 인연을 만나
비바람을 막아줄 작은 초가집이라도 꾸리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전 재산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그 피 같은 돈을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가련한 여인을 구하는데 망설임 없이 써버린 것이옵니다. 팔봉의 거친 손에 이끌려 마을 외딴 곳에 초라한 오두막으로 들어온 여인의 이름은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본래 한양 명문가의 귀한 딸로 태어나 비단 옷만 입고 자란 교수였으나 아버지가 조정의 정쟁에 휘말려 역적으로 몰리는 바람에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홀로 살아남아 관비로 팔려 다니다 결국 이곳 노비시장까지 흘러들어온 처절한 처지였지요. 먼지가 자욱하고 찬바람이 숭숭 들이치는 낡은 단칸방에서 서윤은 팔봉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낯선 사내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찌하여 평생의 피땀을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쓰셨습니까? 저를 데려가 대체 무엇을 하시려고요? 혹여 몸종으로 부리려 하십니까? 서윤의 날선 질문에 팔봉은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넣으며 그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하려 데려온 것이 아니오. 그쵸. 사람이 짐승처럼 팔려가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었소. 내 집에서 당신이 편히 숨 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품삯을 받아올 테니 당신만큼은 배 고를 걱정 없이 지내게 해주겠소. 부디 마음 편히 계시오. 팔봉의 그 투박하지만 진심이 꾹꾹 눌러 담긴 한마디에 서윤의 가슴 속에 겹겹이 쌓여 얼어붙었던 응어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윤은 걷어붙이고 집안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고된 노역으로 몸은 수척하고 고운 손은 거칠어졌으나 양반가에서 배운 정갈한 몸가짐과 야무진 솜씨는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쓰러져 가던 낡은 오두막은 조금씩 온기를 머금은 사람 사는 집의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팔봉은 낮에는 김 부잣집에서 뼈가 빠지게 일하고 밤에는 산에 올라 땔감을 해왔습니다. 서윤은 늦은 밤 돌아온 팔봉의 부르트고 갈라진 발을 매일 따뜻한 물로 씻겨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바보가 여우에게 홀려 전 재산을 날렸다며 비아냥거렸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들만의 깊은 신뢰와 애틋한 온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 재산인 50냥을 모두 써버린 탓에 생활은 나날이 궁핍해졌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어 긁는 소리가 요란했고 다가올 겨울을 날 뗄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팔봉은 서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고생만 시키는 미안함에 밤잠을 설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윤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앉아있는 팔봉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제안을 했습니다. 팔봉 씨, 제게 친정 어머니로부터 배운 가문의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술을 빚는 법이지요. 누룩과 쌀만 조금 구해주신다면 제가 우리를 이 지독한 가난에서 건져줄 수를 빚어보겠습니다. 팔봉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술이라니요. 당신 같은 귀한 분이
어찌 그런 험하고 힘든 일을 하시겠소. 내가 더 일하겠소. 하지만 서유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팔봉을 설득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앉아서 당신의 고생만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제 손끝에서 나올 이 술이 우리를 지켜줄 힘이 될 것입니다. 팔봉은 서윤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김 부자에게 간청하여 다음 달 품삯을 미리 당겨 쌀 한 말과 좋은 누룩을 구해왔습니다. 서윤은 그때부터 목욕 재개하고 정성을 다해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쌀알 하나도 허투루 다루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와 손이 얼어터지도록 쌀을 7번이나 씻어 맑은 기운을 냈고 새벽녘 가장 맑은 공기가 감돌 때 누룩을 섞어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서윤이 술을 빚는 동안 오두막 주변에는 기묘하게도 향긋하고 달콤한 꽃내음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바보 팔봉인의 집에서 무슨 귀신이 고칼 노릇이냐며 코를 킁킁거리고 웅성거렸지만 서유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항아리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마치 기도를 올리듯 매일 항아리를 닦고 온도를 맞추었습니다. 항아리를 천으로 정성스럽게 덮고 새끼줄로 묶은 후 방 안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소중히 모셨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항아리 속에서는 뽀글뽀글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코끝을 톡 쏘면서도 머리가 맑아지는 향긋한 내음이 진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봉은 고된 일터에서 돌아오면 그 향기에 취해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열흘이 지난 아침,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열어 술을 걸렀습니다. 채를 타고 흘러내리는 맑고 투명한 황금빛 액체는 마치 아침 이슬에 비친 햇살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팔봉이 조심스레 한 사발을 받아 들이켜자 입안 가득 향긋한 꽃향기가 번지며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기운이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이런 술은 내 평생 처음이요. 서윤 씨, 이 술이라면 장터에서 큰일을 낼 수 있겠소. 이건 술이 아니라 약이요. 약. 팔봉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술을 정성스레 병에 담아 장터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지나가던 한 노인이 호기심에 술 맛을 보고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것은 술이 아니라 선약센 여의로구나. 어찌 이리 깊고 맑은 맛이 난단 말이냐. 노인의 극찬이 터져 나오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나도 한 잔 주시오. 여기 돈은 얼마든지 있소. 준비해온 술은 눈 깜짝할 새에 동이 났고 팔봉과 서유는 그날 하루 동안 평소 품삯의 몇 배가 넘는 돈을 벌어들이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술이 대박을 터뜨리자 마을의 인심은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팔봉을 시샘하기 시작했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고을에서 술 도매를 독점하며 폭리를 취하던 강 부자의 귀에까지 이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강 부자는 탐욕스럽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내였습니다. 강 부자는 자신의 장사가 흔들릴까 두려워 건장한 왈패들을 이끌고 팔봉에 오두막을 들이닥쳤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술을 팔아 당장 술 빚는 비법을 내놓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여
내 놈들의 목을 치겠다. 강 부자의 서슬퍼런 위협에 팔봉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몸을 떨었지만 서유는 차분하게 팔봉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팔봉 씨, 두려워 마십시오. 이곳은 이제 위험합니다. 강 부자 같은 탐욕스러운 자가 있는 한 우리는 정당하게 재물을 모을 수 없습니다. 더 넓은 세상,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라면 우리의 수를 알아줄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팔봉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으나 서윤의 지혜롭고 단호한 눈빛을 믿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야반도주하듯 짐을 챙겼습니다. 강 부자의 부하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팔봉은 서윤을 등에 업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의 산길을 달렸습니다. 수미터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오직 서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험한 고갯마루를 넘고 또 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생면부지의 땅 한양을 향해 목숨 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진 돈이라고는 술을 팔아번 얼마 안 되는 푼돈뿐이었고 잠자리는 늘 산속의 축축한 동굴이나 허름한 주막의 구석진 방이었습니다. 산적을 만나 전 재산을 빼앗길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팔봉의 곰 같은 힘과 서윤의 기지 넘치는 대처로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습니다. 서윤은 길가에 핀 약초를 알아보고 그것을 지식여 팔봉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으며 팔봉은 서윤이 지치지 않도록 자신의 유일한 겉옷을 벗어 찬바람을 막아 주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처가 되어준 그 고난의 시간들은 두 사람의 마음을 쇠사슬보다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사흘 밤낮을 걷고 또 걸어 두 사람은 드디어 웅장한 한양 성곽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숭례문을 올려다보며 팔봉은 압도감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양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북적이고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넘쳐나는 저작거리를 보며 팔봉은 넋을 잃었습니다. 서윤 씨,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저 수많은 사람 틈에서 우리 자리가 있겠소? 팔봉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서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정성이 담긴 술이라면 한양 사람들의 마음도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두 사람은 남대문 시장 근처의 가장 허름하고 싼 여각방 한 칸을 빌려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술을 빚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의 물가는 고향 마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비쌌습니다. 쌀 한 돼, 누룩 한 조각을 사는데도 팔봉은 낮 내내 짐꾼 일을 하며 번 돈을 몽땅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서유는 좁고 습한 여각 부엌 한 구석에서 쪽잠을 자며 정성을 다해 술을 빚었습니다. 한양 사람들의 입맛은 까다롭기로 소문나 있었기에 그녀는 고향에서 쓰던 비법에 한양 근처 산에서 직접 캔 진귀한 약재와 말린 꽃잎을 더해 맛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한양에서의 첫 번째 술이 완성되던 날이었습니다. 여각 주인이 그 향기에 이끌려 방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아니, 이 향기가 정령술이란 말이냐? 내 평생 수많은 술을 보았지만
이런 향은 처음이로다. 여각 주인의 입소문을 타고 팔봉의 술은 조금씩 저작거리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길거리 귀퉁이에서 작은 사발에 담아 팔기 시작했는데 한 번 맛본 상인들은 다음 날 새벽부터 줄을 서서 술을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한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다는 주막인 청운각의 주인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청운각 주인은 팔봉을 불러 술을 대량으로 납품해달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드디어 가난한 머슴 팔봉과 몰락한 양반가의 딸 서윤에게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청운각의 납품을 시작하자 돈이 가마니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팔봉은 이제 짐을 나르는 대신 술 항아리를 관리하고 상인들과 계약을 맺는 큰 장사꾼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는 서윤을 위해 한양 도성 안에서 가장 양지 바른 곳에 번듯한 기와집을 한 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좁은 여각에서 쪼그리고 앉아 술을 빚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양조장을 꾸리고 고향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한양 바닥에서 오갈 데 없는 가난한 여인들을 고용하여 술 빚는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자애로운 성품에 많은 이들이 감복하여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재물이 모일수록 팔봉은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배고픔과 서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의 낡은 점포들을 하나둘 사들이기 시작하면서도 세를 과하게 받지 않고 가난한 상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고 흘러야 만물을 살리는 법이요. 팔봉의 이 확고한 철학은 한양 상인들 사이에서 큰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는 어느덧 김대방이라 불리며 저작거리의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그런 그에게도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팔봉과 서윤을 괴롭히던 강 부자가 한양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강 부자는 도박과 탐욕으로 고향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한양으로 야반도주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작거리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팔봉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강 부자의 눈이 탐욕으로 뒤집혔습니다. 그 바보 천치놈이 내 돈 100냥을 갚기는커녕 한양에서 거상이 되었다고. 이건 분명 내 돈을 훔쳐다 만든 게 분명해. 내 그놈의 껍질을 벗겨서라도 돈을 찾아오리라. 이슈스 3. 강 부자는 팔봉을 찾아와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놈이 데리고 있는 그 계집, 서윤이가 본래 역적의 딸이라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당장 금 10,000냥을 내놓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여 내 놈들의 목을 치게 만들겠다. 강 부자의 비열한 협박에 팔봉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당장이라도 강 부자를 칠듯이 일어섰으나 서윤은 차분하게 팔봉의 팔을 잡으며 그를 말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철했습니다. 팔봉 씨, 흥분하지 마십시오. 저 자는 짐승만도 못한 자입니다.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가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한양의 권세가들과 연주를 맺어두었습니다. 이제 법으로 저 자를 심판할 때입니다. 서윤은 자신의 술을 즐겨 마시던 고위 관료를 통해 아버지의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알리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녀가 빚은 지성주의 깊은 맛과 팔봉이 그동안 쌓아온 덕망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임금의 귀에까지 이 기구한 사연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팔봉과 서윤의 의로운 행적과 억울한 사연을 듣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재조사를 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윤의 아버지는 무죄임이 밝혀졌고 강 부자는 오히려 무고죄와 사기죄, 그리고 과거 고향에서의 수탈죄까지 더해져 관가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강 부자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던 날, 그는 팔봉을 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팔봉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하지만 팔봉은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과응보요. 당신이 뿌린 씨앗을 당신이 거두는 것이요. 악한 자는 결국 자신이 판함정에 빠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옵니다. 가문의 명예를 되찾은 서윤은 이제 당당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복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팔봉에게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서윤 씨는 귀한 신분이 되었으니 자네 같은 머슴 출신과는 어울리지 않네. 좋은 혼처를 찾아보내주는 게 도리가 아니겠나? 하지만 서윤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가마 대신 팔봉의 거친 손을 잡고 세상 앞에 섰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쉰양에 사준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팔봉 씨뿐입니다. 나의 신분이 무엇이든 나는 죽는 날까지 영원히 팔봉 씨의 아내로 남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만인이 보는 앞에서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의 모든 상인과 팔봉의 도움을 받았던 가난한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축복해 주었습니다. 팔봉은 서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단옷을 선물했고, 서윤은 팔봉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술을 빚어 올렸습니다. 그들의 혼례식장에는 술향기와 꽃향기가 어우러져 한양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바보라 놀림받던 머슴과 몰락한 여인이 만나서 내려간 전설적인 사랑과 성공의 기록이 완성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혼례 후 팔봉과 서윤의 사업은 날개를 단 듯 더욱 번창했습니다. 팔봉은 저작거리의 요직을 차지하는 점포 15개를 소유한 거상이 되었고, 서윤의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지성주는 팔도 강산에 모르는 이가 없는 명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을 쌓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흉년이 들 때면 곳간을 활짝 열어 굶주린 백성들을 먹였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지어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한양의 어진 부자,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하며 우러러 보았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두 사람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팔봉과 서윤은 자신들이 처음 한양에 들어와 짐을 풀었던 그 허름한 여각터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번화한 거리로 변해버렸지만 두 사람은 그곳에서 처음 술을 빚으며 꿈을 키우던 치열했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팔봉은 서윤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윤 씨, 그때 쉰양으로 당신을 산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장사였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바보 소리를 들으며 살았을 것이요. 서유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당신의 그 계산 없는 정직한 마음이 천만 양보다 귀한 복을 불러온 것이옵니다. 당신은 저의 구원자이자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지성감천이라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하였습니다. 팔봉의 순박한 정성과 서윤의 깊은 지혜가 만나 불가능해 보였던 기적을 일궈낸 것이지요. 그들의 이야기는 훗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쉰양이라는 작은 씨앗이 신뢰라는 양분을 먹고 자라 천석군의 거대한 숲을 이룬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불안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팔봉과 서윤이 한양 저작거리에 자리를 잡은 지도 어느덧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이방인에 불과했던 두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한양의 내로라 하는 상단에서도 그들의 술을 구하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서유는 단순히 술을 빚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양의 사계절을 담아낸 계절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를 넣어 향긋한 두견주를, 여름에는 갈증을 씻어줄 시원한 박하주를 빚어내니 한양 사람들은 그 맛에 취하고 향에 홀려 팔봉의 집 앞에는 매일같이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돈이 모이기 시작하자 팔봉은 서윤의 조언에 따라 저작거리에 요직에 있는 점포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팔봉 씨,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돈으로 땅과 점포를 사서 사람들에게 터전을 마련해 줍시다. 서윤의 말은 늘 천금과 같았습니다. 팔봉은 투박한 손으로 장부를 넘기며 저작거리 한복판에 있는 낡은 포목점 자리를 첫 번째 점포로 사들였습니다. 마을에서 머슴으로 일하며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금을 단번에 내놓는 팔봉의 손은 떨렸으나 서윤의 단단한 눈빛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깊어질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지요. 한양의 술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기존 상인들이 팔봉과 서윤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칠성상단의 행수였던 최대방은 팔봉의 술이 자신의 거래처를 가로챈다며 분노했습니다. 최대방은 관가와 결탁하여 팔봉의 양조장에 위생 문제를 제기하거나 근거 없는 흉흉한 소문을 퍼뜨려 손님들의 발길을 끊으려 획책했습니다. 저 술에는 사람을 홀리는 요사스러운 약재가 들어갔다더라는 식의 비열한 모함이 저작거리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팔봉은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서윤 씨, 우리가 정직하게 술을 빚어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구려. 팔봉의 한숨 섞인 말에 서윤은 차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팔봉 씨, 진실은 가릴 수 없는 법입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읍시다. 한양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술 빚는 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윤의 파격적인 제안에 팔봉은 깜짝 놀랐습니다. 술 빚는 비법을 공개한다는 것은 장사꾼에게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팔봉은 저작거리 한복판에 큰 가마솥을 걸고 누구나 볼 수 있게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직접 나서서 쌀을 7번 씻는 정성과
어떤 첨가물도 없이 오직 깨끗한 물과 누룩만으로 빚어내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정갈한 몸가짐과 투명한 공정에 감탄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어찌 맛이 없을 수 있겠나. 모함하던 이들의 입은 닫혔고, 오히려 팔봉의 술은 정직한 술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이전보다 2배, 3배에 더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위기를 넘긴 팔봉과 서윤의 사업은 날개를 단 듯 번창했습니다. 팔봉은 이제 저작거리에서 바보가 아닌 김행수로 불리며 무게감 있는 상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서윤의 뜻을 받들어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떼어 가난한 일꾼들에게 방을 마련해주고 끼니를 거르는 불황자들을 위해 양조장 앞에 큰 솥을 걸어 죽을 끓여냈습니다. 서윤 또한 양반가에서 배운 서예와 예절을 바탕으로 마을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2 사람의 집은 어느덧 마을의 안식처가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팔봉은 서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솜씨 좋은 비단 장수를 불러 서윤에게 어울리는 화사한 옥색 치마 저고리를 지어준 것이지요. 당신을 처음 만난 날, 그 누추한 옷차림이 내내 마음에 걸렸소. 이제는 이 고운 옷만 입고 사시오. 팔봉의 투박한 고백에 서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쉰양에 팔려가던 비참한 여인에서 이제는 한양 최고의 거상의 아내이자 존경받는 스승이 된 자신의 운명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팔봉과 서윤을 쫓아냈던 강 부자가 한양으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강 부자는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었지요. 그러던 중 저작거리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팔봉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바보놈이 내 돈 100냥을 갚고 한양에서 거상이 되었다고. 분명 내 돈을 가로채 도망친 게 분명해. 강 부자는 열등감과 탐욕에 눈이 멀어 팔봉을 무너뜨릴 사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팔봉의 양조장에 몰래 숨어들어 발효 중인 술 항아리에 독초를 타려 했습니다. 하지만 팔봉은 이미 강 부자가 한양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지요. 팔봉은 밤중에 창고를 서성이던 강 부자를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강 부자, 당신의 탐욕은 끝이 없구려. 고향에서도 우리를 괴롭히더니 한양까지 와서 이런 짓을 하려 하다니. 팔봉의 서슬퍼런 눈빛 앞에 강 부자는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팔봉은 강 부자를 관가에 넘기는 대신 서윤의 조언에 따라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강 부자, 당신도 한때는 마을의 어른이었소. 이 돈을 줄 테니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정직하게 사시오. 하지만 또다시 악한 짓을 한다면 그때는 용서치 않겠소. 팔봉은 강 부자에게 은전 몇 잎을 쥐어주어 보냈습니다. 원수를 덕으로 갚는 팔봉의 대인배적인 풍모에 지켜보던 일꾼들은 큰 감동을 하였고 팔봉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강 부자를 용서하여 돌려보낸 소문은 한양 저작거리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팔봉의 도량에 감탄하며 그의 상단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저렇게 마음이 넓은 사내가 빚은 술이라면 믿고 마실 수 있다는 신뢰가 쌓이기 시작한 것이옵니다. 서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술의 이름을 지성주라 명명하고 한양에서 가장 세력이 큰 청운각뿐만 아니라 작은 주막들에도 정직한 가격으로 술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시기하는 무리도 늘어가는 법입니다. 한양 상권을 쥐락펴락하던 칠성상단의 최대방은 팔봉의 기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관가에 줄을 대어 팔봉의 양조장을 압수수색하게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양조장이 봉쇄될 위기에 처하자 팔봉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서유는 오히려 차분하게 관가 행차 앞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양반과 여식 특유의 기품 있는 언변으로 양조장의 정직함을 조목조목 논파하여 관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지요. 서윤의 논리 정연한 항변에 관가 관리들은 결국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팔봉의 상단은 오히려 나라에서 인정한 정직한 상점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서윤의 지혜의 팔봉은 다시 한번 탄복하며 그녀를 향한 존경심을 키워갔습니다. 이제 팔봉은 단순한 머슴 출신 장사꾼이 아니라 한양 상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상인 조합의 요직에까지 추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 큰 가뭄이 들어 우물이 마르고 곡식값이 폭등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쌀을 매점매석하여 큰 돈을 벌려 했으나 팔봉은 반대로 자신의 창고를 여러 쌀을 헐값에 풀었습니다. 이웃이 굶어 죽는데 나 혼자 배부른 것이 무슨 소용이겠소. 팔봉의 결단에 서유는 자신의 폐물을 팔아 가뭄을 이겨낼 구호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두 사람의 헌신적인 모습에 한양 백성들은 팔봉의 집 앞에 모여 만세를 불렀습니다. 반면 칠성상단의 최대방은 자신의 창고에 쌓아둔 쌀이 팔리지 않자 큰 손해를 보고 팔봉을 더욱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최대방은 팔봉의 전포들의 불을 지르려 무례배들을 고용했으나 평소 팔봉에게 은혜를 입었던 저작거리 일꾼들이 밤낮으로 보초를 서며 팔봉의 재산을 지켜주었습니다. 민심이 곧 하늘이라는 진리가 팔봉과 서윤의 삶을 통해 증명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가뭄이 끝나고 풍년이 찾아오자 팔봉의 상단은 이전보다 몇 배로 번창했습니다. 팔봉은 이제 저작거리의 요직을 차지하는 점포 15개를 모두 거느린 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석군 김대방이라 부르며 우러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팔봉은 여전히 무명옷을 즐겨 입으며 일꾼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는 소박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가만히로 쌓였으나 서유는 늘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멸문지화를 당한 친정 가문의 억울함이었지요. 팔봉은 서윤의 슬픔을 알아차리고 은밀히 한양의 권세가들과 접촉하며 과거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단의 정보망을 가동하여 서윤의 아버지가 모함을 받았던 결정적인 증거와 증인을 찾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봉은 과거 서윤의 가문을 몰락시켰던 배후가 현재의 경쟁자인 최대방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최대방은 과거에도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정직한 사대부들을 모함하고 그들의 재산을 가로챘던 악질적인 인물이었던 것이지요. 팔봉과 서유는 치밀하게 준비하여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평소 한양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하던 팔봉과 서윤을 대궐로 불러 직접 국문을 열었습니다. 최대방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 뇌물을 뿌리고 거짓 증언을 사주했으나 팔봉이 찾아낸 결정적인 목격자와 서윤이 간직해온 아버지의 유품 속 서찰이 공개되자 최대방의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임금님은 서윤 가문의 누명을 벗겨주고 가담했던 최대방과 비리 관리들을 엄중히 처벌하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서윤은 대궐마당에 엎드려 통곡하며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준 임금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팔봉은 눈시울을 붉히며 서윤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문의 명예가 회복되자 서윤에게는 막대한 친정 재산이 반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윤이 팔봉과 헤어지고 다시 양반가로 돌아갈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반환된 모든 재산을 가난한 유민들을 위한 양로원과 고아원을 짓는 데 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팔봉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나를 살린 것은 양반의 이름이 아니라 팔봉 씨의 진심이었습니다. 이후 팔봉과 서윤은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 상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팔봉은 무역을 통해 들여온 새로운 작물들을 농민들에게 보급하여 흉년을 대비하게 했고, 서윤은 각국의 술 빚는 기술을 연구하여 조선 술의 맛을 더욱 깊게 발전시켰습니다. 팔봉과 서윤의 이야기는 훗날 소설과 야담으로 만들어져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은 삶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특히 팔봉의 우직함과 서윤의 명민함이 조화를 이룬 동업의 정석은 상인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지요. 월이 흘러 팔봉과 서윤의 자식들도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아들은 정직한 관료가 되었고, 딸은 유능한 상단 행수가 되어 어머니의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자식들이 훌륭하게 장성한 모습을 보며 팔봉은 어느 날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 씨, 내 평생 가장 잘한 장사는 쉰양으로 당신을 산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요. 느 봄날 벚꽃이 눈부시게 흩날리는 오후였습니다. 노인이 된 팔봉은 서윤을 데리고 자신들이 처음 한양에 들어올 때 보았던 그 언덕에 올랐습니다. 서윤 씨, 내 평생 당신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소. 이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해도 내 혼은 늘 당신 곁을 지킬 것이오. 람들은 말했습니다. 쉰양의 기적은 팔봉의 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보고 꽃 피운 것은 서윤의 지혜였다고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훗날까지도 많은 연인에게 귀감이 되었고, 상인들에게는 정직한 상도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지성감천의 도리는 팔봉과 서윤의 삶을 통해 가장 아름답게 증명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제 전설 속의 인물이 되었으나 그들이 남긴 향기로운 술 냄새와 따뜻한 인정은 여전히 한양 저작거리 구석구석에 남아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인의 야담도 서서히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팔봉과 서윤 두 사람의 장대한 대서사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쉔양으로 시작된 그들의 기적은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이미 씨앗으로 심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심과 정성이라는 양분만 있다면 말이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손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팔봉의 손처럼 거칠지는 않더라도 그 손으로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셨는지요. 작은 진심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들려드린 무일푼 머슴을 천석군으로 만든 기적의 술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옵니다. 야단 부인은 이만 물러가오나 여러분의 앞날에는 늘 서윤의 술처럼 향기로운 소식만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강령하시옵소서.